그러니까 SPM이 도대체 과학에 끼친 게 뭐냐? 나노 기술을 탄생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거의 내노미터 스케일대로 그 탐침을 가깝게 접근을 시키느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걸 그대로 내려가지고 이 테이블 표면에 이렇게 한번 안 닿게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내릴 수가 있는지.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0.1mm예요. 그게 사람 눈의 한계니까. 0.1mm면 100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나노미터 때까지 내려야 되니까 얼마나 기술적으로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람이 제어를 못 해주니까 사람 손으로 제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자회로를 쓰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전자회로, 전류의 흐름을 우리가 가장 잘 세밀한 부분까지 디텍트한다고 0.1 아토커런트까지.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들이 전자회로를 갖다 구성을 이제 이 파트에서 이제 해서 요걸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피드백 서킷이라고 불러요. 피드백 서킷이라고. 그러니까 AFM 전체를 갖다 이해를 하려면은 자, 이게 힘을 갖다가 우리들이 제어를 하려면은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의 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커런트를 제어를 하려면 이것은 전기전자 쪽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구현을 시키느냐면요. 여기에 붙어 있는 피에조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에조 스테이지는 신소재 공학과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백그라운드는 물리나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전공 분야에서 이 AFM을 갖다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도 이제 제 원래 백그라운드는 화학인데 그 화학을 전공을 하면서 이 AFM의 매뉴얼을 갖다 읽어보니까 온통 제가 모르는 생소한 용어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 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다 다른 학문 분야에서 굉장히 파퓰러하게 사용이 되는 용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현미경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획기적으로 과학이 발전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획기적으로 과학이 발전을 해서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자연계 쪽에서 발견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인공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 사이즈들은 주로 자연계에서 발견이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생물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광학 현미경이 발전이 됐을 때 어떤 학문이 제일 많이 발전을 했을까요? 생물 분야예요, 그게. 우리들이 질병이고 그럴 때는 미신적으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광학 현미경이 발견이 돼가지고 찾아보니까 여기에 뭐 진드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뭐 동심 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인간이 병을 앓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생물하고 의학 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나노보다도 더 작은 세계를 갖다 우리들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아까 광학현미경 한계였잖아요. 전자현미경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그 마이크로 사이즈의 구조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전한 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의 그 산업들입니다. 이게 전자현미경하고 같이 컸어요. 그러면은 SPM은 어떨까요? SPM은 그야말로 내노 사이즈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술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봐야 과학의 혁신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러한 세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AFM 가지고 우리들이 한번 이런 걸 관찰을 해서 한번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 보자. 그래서 이제 얼만큼 SPM이 이 과학 기술 발전에 중요한 예를 끼쳤느냐 하면은 여기에 세 분이 보이시잖아요. 이 두 분은 굉장히 밝게 웃고 있고 이 한쪽은 어떤 표정이신 것 같으세요? 이분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왜 굉장히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노벨상은 안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페이퍼를 보고 있으면서. 근데 이쪽 분들은 왜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바로 이게 바로 이 원자의 세계를 연 STM이라고 하는 장치예요.
이걸 1981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두 분이. 그래서 왼쪽에 계시는 분이 비닉이라는 분이고 이쪽에 계시는 분이 로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1931년에 그 베를린 공대에서 처음으로 태음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1931년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198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주는데 주제가 뭐였냐면은 그 애톰의 세계를 열었다. 원자의 세계를 열었다. 왜? STM이 그걸 금 원자를 처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STM의 원자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그 원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5년 걸렸어요. 그래서 86년에, 그래서 이제 이 두 분들은 5년 걸렸고, 이쪽에 계시는 분 몇 년 기다리셨어요? 55년. 그런데 만약에 STM이 만약에 나오지 않았었으면은 이분은 노벨상을 못 하시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8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나노 테크놀로지의 지금 탄생인데요. 바로 SPM이 이 나노 기술을 갖다 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SPM이 도대체 과학에 끼친 게 뭐냐? 나노 기술을 탄생을 시킨 겁니다.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돼가지고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가 먼저 이제 81년에 데이터는 없고 82년에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83년에 셀프 어셈블드 모노레어를 AT&T, 그러니까 벨랩에 있던 연구소에서 이 누조하고 알라라라고 하는 두 분의 학자가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자를 제어를 해가지고 어떤 기판 위에 일렬로 정렬시키는 기술.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85년에는 탄소 쪽에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기술을, 그러니까 소재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했다고 우리들이 보통 말을 해요. 그게 이제 플로렌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1991년에 일본의 이즈마 그룹에서 이 원디멘셔널한 케이스를 찾아냈고, 2004년도에 영국 쪽에서 맨체스터 대학에서 그래핀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노의 발전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왜 83년도하고 85년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제가 대표적으로 했냐면, 나노 기술은 여러분들의 프로세스가 두 종류가 있죠. 바텀업이 있고 탑다운이 있고, 83년에 일어난 것은 대표적인 바텀업이에요. 주로 화학자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자를 제어해서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1985년도의 일은 물리학자들이 쓰는 방식인데 탑다운으로 해가지고 하이 에너지를 써서 잘게 쪼개는 일. 그러니까 거기에서 탄소 덩어리를 레이저로 잘게 쪼개가지고 플로렌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탑다운 프로세스의 가장 첫 번째 얻어낸 나노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대표적인 예를. 근데 이것들이 STM이라고 하는 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나노를 촉발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21세기에 들어와서 나노란 말이 파퓰러하게 된 것은 어떤 흥행에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드렉슬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썼던 엔진 오브 크리에이션이었던가요? 그 책에 처음으로 나노 테크놀로지란 말을 갖다가 썼습니다. 86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애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가 다시 이제 비닉과 로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노 테크놀로지가 80년도에 태동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스토리고요. 사실은 비닉과 로로가 굉장히 좋은 일을 했지만은 그 전에 미국의 니스트 쪽에서 티그하고 영이 터널링 커런트를 제일 먼저, 피에조 스테이지 만들어서 터널링 커런트를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티그가 이제 미국의 과학재단에다가 내가 이 팁을 갖다가 스캐닝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스코피를 만들어 보고 싶으니까 돈 좀 대달라 했더니 NSF에서 잘랐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그래서 나중에 티그가 이제 81년도에 비닉과 로로가 이제 하고 86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니까 티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의 과학재단의 불쉿 헤드들이 노벨상을 날렸다. 이제 노벨상 한 개를 날렸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티그를 제가 아까 우리 조 박사님께서 이제 표준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표준화할 때 이 티그를 만났어요. 티그가 나중에 이제 그 저기 미국 측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만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제가 당신 이름은 꼭 언급을 한다 그랬더니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 한국에서 그런 걸 이야기해 주냐. 지금도 아마 귀가 간질간질 할 거예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한 80쯤 되셨어요, 지금. 그랬는데 아주 이제 젠틀맨입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참 지니어스하구나 한 걸 느낄 정도로. 이게 구레나루를 이렇게 기르고. 참 이게, 여러분들이 그 티그가 니스트 떠나가지고 뭐 한지 아세요, 나중에? 말년에. 자기가 그렇게 비난했던 NSF에 가가지고요. 미국의 나노 테크놀로지의 버짓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너가 잘 할 수 있겠다. 당신이 잘하겠다. 당신 떨어져 봤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뭐 프로포절에 떨어지고 뭐 실패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 노벨상 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국적을 적어 놓은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이 된 거야. 대륙 간에. 그래서 1988년에 배지라는 분이 이제 리어필드 이쪽에 일을 하면서 이 엔솜을 만들어냈는데 한 3, 4개월 있다가 여기 있는 이 IBM 쭈리 랩 쪽에서도 이걸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솜 파트는 굉장히 유럽하고 미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배지가 벨랩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배지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뭐 떠났다가 이 배지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이제 떠났다가 다시 요즘에는 뭐 이상한 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2014년도에 새로운 종류의 현미경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니어필드 스캐닝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오리지널인데 자기들은 이 용어를 안 쓰겠다 해가지고 무슨 용어를 쓰냐면 스캐닝 니어필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 해가지고 스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엔솜,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스놈 해가지고 발표할 때 보면 유럽 쪽 논문들은 전부 다 스놈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의 논문을 보면 전부 다 엔솜이고,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강 알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첨예하게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이름을 가지고.